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여성우분의 사정상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첫인상이나 첫 경험이 중요합니다. 제가 철들고 나서 본 영화는 아주 멋있는 부산, 사나이가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자기 여자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거친 사투리 툭툭 내뱉어 가면서 주먹을 펑펑 날리는데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와, 저게 진짜 남자구나. 남자라면 저렇게 자기 여자를 위해서 주먹질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몹시 유약한 타입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여장부 중에 여장부였는데 아빠는 늘 집에서 붓글씨를 쓰시고 피리 같은 거 불면서 악기 연주나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몸도 약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 대한 기억은 기운 없이 한쪽 팔을 임에 올리고 누워 계시면서 누워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학교에서 저랑 제 여동생이 돌아오면 가만히 앉혀놓고 한시를 읊어주는 게 전부였지요. 아빠가 그렇게 한시 읊고 책 보고 붓글씨 쓰고 피리 불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게를 책임지는 건 엄마의 몫이었죠. 엄마도 원래부터 그렇게 우악스러운 사람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빠랑 살다 보니 엄마도 자연스럽게 우악스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모든 남자 다 우리 아빠 같은 줄 알다가 어느 날 영화 속 부산 남자를 보고 저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날부터 제 이상형은 거칠고 남자다운 사투리 쓰는 남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학교 때도 다들 촌스럽다고 안 만나려고 하는 사투리 쓰는 남자만 골라 만나고 애들한테 취향 특이하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런데 이게 한번 취향이 그런 쪽으로 딱컹 굳어지고 나니까 다른 좋은 사람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저보다 7살 아래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정말로 딱 사투리 쓰고 주먹 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남자였어요. 물론 결혼 할 때는 몰랐죠. 그런 남자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제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조금 창피하지만 가라오케 술집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한창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데 밖에서 싸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 거친 소리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먼저 시비 걸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 귀에 팍팍 꽂히는 사투리 쓰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뼈를 뽑아서 갈아버리겠다느니 그런 말을 했는데도 하나도 무섭지 않고 그저 설레기만 했습니다. 친구의 만류에도 슬그머니 나가서 그 남자가 어떤 남잔지 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제가 영화 속에서 봤던 현란한 무늬의 반팔 셔츠를 입고 위는 짧은데 아래는 긴 꽁지 머리를 한 젊은 남자 하나가 한 손에 술병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거칠게 앞에 사람들한테 협박하듯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이상형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가 제 팔자를 볶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였지요. 그래서 다들 깨진 병 들고 설치는 그 남자를 슬금슬금 피할 때 저만 혼자 넋을 놓고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는지 그 남자가 휙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너 먹고 그 말 하나가 정말 슬로 모션처럼 저한테 와서 스미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어떡하든 남편을 한 번 더 만나기 위해 저는 그 노래방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 노래방에 술을 납품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죠. 노래방 주인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동네 토박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여기저기서 놀림당하며 자라서 애가 영싹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그 사람한테 뭐 돈 빌려준 거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다.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몇 년 전에 한번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겠다는 둥돈 빌려준 거 갚으라는 등 한 번 난리를 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도 정신이 나갔죠. 그렇게까지 말을 해주면 마음이 접혀야 되는데 그 순간 제가 든 생각은 저한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나 보다.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요. 게다가 아버지 없이 고군분투 전쟁처럼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왜 그렇게 영화 속 사용 구구절절한 남자 주인공처럼 들렸을까요? 저 사람도 술 마시면 아버지 생각에 눈물 한 방울 흘릴까?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겠지. 제가 미쳤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하며 그 사람을 혼자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눈이 돌고 미치면 그 어떤 것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말이 맞나 봐요. 그 당시 저는 그랬습니다. 노래방 주인이 저한테 걱정돼서 그렇게 전해준 얘기를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남편과 사귀게 되었을 때 대놓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결혼을 한 적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예의 거만한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한 피식하는 웃음을 지으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고 내는 네 만나려고 이때까지 그 어떤 여자도 안 받아들이고 기다려왔는데 아니 지금 그런 소리가 나한테 나오나. 니는 내가 딴 여자한테 눈 돌렸다는 말 아내 입으로 했으면 좋겠나.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혼자 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감동한 거죠. 바보처럼.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내 나이도 있고 아니 내도 더 이상 이 여자 저 여자 귀찮다. 그냥 우리 같이 살까? 아이 꼬마 같이 살까? 그 말이 어찌나 설레던지 엄마 아빠는 그 남자랑 결혼하면 그 즉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결혼식도 가지 않겠다고 펄펄 뛰셨는데 한번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저조차도 모를 엄청난 고집이 나오더라고요. 저 평생 선비 같았던 아빠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끝끝내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은 쓸쓸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제 친구들조차 한 명 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꼭 결혼식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모두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조차 너무 로맨틱했고 마치 세상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 금지된 사랑을 저 혼자 애틋하게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건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고 왜 어르신들이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지도 뒤늦게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해서 몇 개월간은 행복했어요. 나름 로맨틱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맨틱도 돈이 줄어드니까 점점 악몽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고 남편보다는 연상이어서 갖고 있는 재산도 좀 있고 했거든요. 그 돈 빼서 살 때는 그래도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의 씀씀이가 커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조금씩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저기, 우리 이렇게 그냥 있는 돈 마냥저냥 빼먹고 살 순 없을 것 같은데 자기 돈 어떻게 벌 거야? 그래도 이젠 좀 제대로 된 직업을 하나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을 짝 찡그리며 저한테 버럭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이씨 진짜 안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어떻게 사업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 꼭 그렇게 한마디 해서 토를 줘야겠나? 거참 계집애. 아, 말 맞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같이 얘기하고 논의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잔소리고 당신한테 안 좋은 말이라고 그냥 탁 그렇게 얘기해 버릴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거참 시끄럽다. 빼리백뱅. 말 맞네. 정말 네. 오늘부터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올 것 같거든. 참봉 네가 알아서 저기 뭐 먹고 살든가 친정가 있던가 내 마음대로 해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은 무슨 사업.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해. 이 가시나가 진짜 야, 이 남자 하는 일에 일일이 어디서 조를 치는데 내 니한테 뭐 보고해야 돼? 네가 내 사장이야. 웃겨. 진짜 그딴 식으로 쓸데없이 참견하고 잔소리할 거면 저리 꺼져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나한테 그렇게 로맨틱하게 했던 남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제가 짐작했던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입속에 혀처럼 굴며 간도 빼주고 심장도 나눠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혹시. 저 사람 뭔가 내가 모르는 병이 있어서 일부러 정 떼려고 그러는 건가.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 말을 듣지 않은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가서 받으라고 했다며 곳곳에서 외상을 한 거였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세상의 정육점에서 200만 원이 넘는 외상을 한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고깃값이 200이 나와요? 대체 뭘 산 거예요? 그걸 산 사람이 알지. 아니 며칠 전에 외제차 딱 타고 오더니 있는 한우갈비 다 실으라고 차 안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 처음에는 저게 미쳤나 어디서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나 하고 봤는데 옆에서 여자가 하나 내리대 모델처럼 늘씬하고 예쁜 여자. 그 여자가 오더니 돈은 여기 와서 받으면 된다고 바쁘니까 빨리 실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 집 남편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착착 앵기는데 아무리 봐도 여동생은 아니고 그 집 여동생 없지. 아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고 고기를 떼어간 날은 남편이 사업하러 나간다고 집을 나선 그날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정육점 사장님께 어떤 차였는지 꼬치꼬치 개물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그나마 돈 떼어 먹힐까봐 차 번호를 적어두신 게 있더라고요. 그 차 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 차 혹시 좀 찾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몇 번 차 번호를 조회해 보다가 갑자기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네.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요? 대체 이 차 번호 무슨 관계시죠? 제 남편이 타고 갔다고 해서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저도 아는 건 타고 갔다는 차밖에 없어서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남편의 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이 저한테 다가와서 남편의 행방을 물으면서 뭔가 태도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 일에 걸려들었나 보다라는 위기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해줄 말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한 달 전쯤 강도상해 혐의로 수배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탈취해 간 차가 바로 남편이 운전하던 그 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남편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냐면서 제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제 남편 얼굴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제대로 된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배자였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강도 상해 사기, 그리고 혼인 빙자까지 너무나 많은 항목에 걸려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실 쓰러질 뻔 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보면 약간 한심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만나고 결혼을 하셨길래 이런 것도 물으셨어요? 그리고 혼인신고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네, 혼인신고는 저희 둘이 같이 가서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 게 맞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경찰이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지금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들이 뭔가 남편을 금전적인 부분으로 고소 고발하게 되면 사모님이 그 피해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빨리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아직 친정 식구들은 제 연락 받지도 않은 상황인데다가 친구들한테조차 결혼했단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남편이 수배된 범죄자라니요. 그것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걸 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있자 경찰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한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변호사 제도가 있다면서 알려줬습니다. 결국 그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하며 결혼 생활 6개월 소송, 6개월의 긴 시간을 거쳐 결국 저는 이혼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남편이란 놈이 이혼할 거면 재산 분할해야 된다고 저를 괴롭히는 바람에 빨리 이혼하고 싶은 욕심에 재산 분할까지 어느 정도는 해줬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정말 남자라고는 지긋지긋해지더라고요. 경제적 능력이라고 일도 없이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했던 양반스러운 아빠도 꼴 보기 싫지만 남자답고 바깥일 잘하는 것처럼 굴고는 결국엔 사기꾼 그 자체였던 전 남편도 저를 너무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고 그냥 오롯이 저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여자 혼자서 40대 중반 50이 다 돼가서 살기는 참 녹록치 않더라고요. 제가 뭔가 재주라도 있었으면 그걸로 먹고 살았겠지만 결혼 전에는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일반 사무 업무 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집에 들어앉아서 경력 단절 여성으로 살았으니 제가 뒤늦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제 이혼을 도와주셨던 변호사 선생님 통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원받아서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뒤늦게 제가 사기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통장을 하나 내놓으셨습니다.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자식 놈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목숨 걸고 막지 못한 것도 죄인이야. 그 죄값이라 생각하고 우리 부부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니까 네 동생한텐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걸로 어디 작은 데 가게라도 하나 내서 먹고 살아. 정말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놈의 남자답다고 생각했던 연하남한테 빠져서 제가 모았던 돈으로는 엄마 아빠 여행 한 번 못 보내드리고 그놈 흥청망청이 죄다 쑤셔 넣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저한테 가게라도 하라고 돈을 주시니까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한 적 없었던 아빠가 조심스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카페는 나도 좀 알아보니까 너무 하는 사람도 많고 희소성도 없어서 오래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 음식 상사. 그리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네 엄마도 식당에서 오래 일했지만 먹을 거 장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신경 많이 쓰이는 일이라는 거 너도 알잖냐 그러지 말고
아예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진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서 이 공방 같은 거 해보는 게 어떠냐? 공방이요.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서 공방을 하겠어요. 너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 좋았잖아. 아, 그리고 아빠는 네가 예전에 만들어준 그 비누 있잖냐? 이때까지 살면서 그것만큼 좋은 비누를 써본 적이 없거든. 그런 것도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배울 수 있다며? 아, 기왕 이것저것 배워서 네 두 번째 인생 찾는데 조금 더 배워가지고 제대로 공방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어? 그전까지는 그냥 엄마랑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은 좀 대주마정 힘들면 그냥 잠시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그 망할 놈이 혹시 찾아와서 난동 부릴까 봐 사실 나랑 네 엄마 요즘 잠이 안 와. 내 걱정 때문에 사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취미로 비누를 몇 달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창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그런 걸 하는 게 또 재밌는 시절이었으니까요. 몇 번 만들다가 조금 질리기도 하고 마침 그 즈음에 또 다른 취미가 생기기도 해서 그때 만들었던 거 버리기나 까고 그렇다고 제가 쓰기엔 좀 많기도 하고 애매해서 아빠를 한번 싹 갖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빠는 딸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아빠 쓰라고 갖다 줬다고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그때 그 비누가 너무 좋았다고 그거 한번 제대로 다시 만들어 보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나쁜 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그렇게 대충 만들어서 버리다시피 전달한 그 비누를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는데 딸인 저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 그런 미친놈한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하고 속상했습니다.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아빠가 마치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냥 등을 몇 번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빠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정식으로 아로마와 비누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목표가 생기니까 예전과는 달리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더 비누를 배운 다음에 정말로 엄마 아빠 의견대로 제가 살던 곳과 아주 멀리 떨어진 경기도 북부 쪽에 작은 공방을 하나 냈습니다. 다행히 건물주도 또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저랑 띠동갑인 사장님이었는데 옛날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아니 결혼도 안 하고 뭘 이렇게 혼자 열심히 사셨냐고 하니까 몹시 씁쓸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속죄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농담처럼 훅 던진 질문에 진지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길래 이 사람도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라면서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 참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한 번은 혼자 조용히 비누를 만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저런 사장님을 만났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는 얼른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며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도 다 한다. 이러면서 잡생각을 버리긴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기타 다른 부분으로나 참 괜찮으신 분이었습니다. 건물도 꽤 관리를 잘해 주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건물주만 있으면 평생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만 장사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냥 단순히 건물만 임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름 생각과 꿈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 건물을 어떤 문화 공간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냥 비누만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원을 해줄 테니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비누 만들기 실습 한 번씩 하고 아로마 테라피 한 번씩 경험해 보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야 뭐 지원해 주신다면 못할 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고마워요? 사실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애들이 순하고 착해. 그런데 어른들이 선입관으로 저것들은 참 사고만 치고 다닌다라고 못되게 봐서 자기네들이 착한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못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런데 이런 거 한 번씩 경험해 보면,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나도 이런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혹시 괜찮으면 그 친구들 중에 몇 명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원하면 시켜줄 수 있어요. 내가 아르바이트비 지원할게요. 이런 녀석들 중에 보호 종료 아동 대상인 애들도 있는데 당장 일자리 구해서 돈 버는 게 급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요. 아, 알바비 정도는 제가 내도 돼요. 어차피 저도 써야 하는 인건비에서 나가는 건데요. 아유, 그래도 같은 금액으로 능숙한 알바들일 수 있는데 내 부탁으로 서툰 녀석들 가르쳐 가면서 쓰는 거니까 내가 건물주 권한으로 알바비 50% 지원할 테니 어때 한번 해볼래요? 괜찮죠?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격증 딴 그 자격증 공부 같이 하는 기회를 마련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면 자격증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아이,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공부하면 걔네들도 자격증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나 그 생각은 미처 못했네. 그렇죠. 공부하고 시험만 보면 되니까 실습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예 그 자격증반을 운영합시다. 내가 지원도 하고 아니다. 아예 그 반, 나도 들을게요, 사장님이요. 뭐 하러요? 왜 굳이 수업까지? 아니 보니까 아로마도 그렇고 비누도 그렇고 일단 좋은 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뭐 살면서 배워봐야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 배워도 되죠. 아니 무슨 나이 제한 있고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매번 간식이랑 커피 살게요. 아이고, 네네. 그러세요? 그렇게 얼결에 건물주는 제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건물주와 세입자로 만났을 때는 서로 예의 차리면서 할 말만 해도 그닥 어색함이 없었는데 이게 학생과 선생처럼 되어버리니까 뭔가 더 기묘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쩐지 저는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불편한 감도 없잖아. 있었고, 제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이분을 대해야 될지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건 몹시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닌 학생들의 말 때문에요. 한 번은 이분이 수업에 못 오겠다고 급하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좀 만나야 될 사람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엄청 실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야 해서 저랑 함께하는 수업 시간에 못 온다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몹시 서운하기도 하고 그냥 좀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대체 누구를 만나러 간 걸까? 어떤 사람이길래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1순위라고 본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던 이 수업을 빠진다는 걸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울해야 하는 게 아마 학생들한테도 느껴졌나 봐요. 학생 하나가 정말 해맑게 저한테 글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선생님, 오늘 사장 아저씨 안 와서 기분 나쁘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 안 오시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에이, 아닌데 선생님 사장 아저씨 안 와서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얼굴에 딱 써 있는데요. 무슨 소리야, 너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진짜 별소리를 다 하네. 에이, 쌤, 우리 눈은 못 속여요. 책? 우린 완전 젊은 세대인데 원래 젊은이들 눈은 못 속여요.
선생님 진짜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그 사장 아저씨랑 서로 좋아하는 거 다 티 나는데요. 아이고, 또 놀림거리 잡았지.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준 30가지 양 제대로 잘 구분하지 않으면 오늘은 나머지 수업 이거 봐, 이거 봐. 사장 아저씨 안 와가지고 선생님 빡쳤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완전 어려운 거 주잖아. 아니라니까 정말 아니라고 너희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수업 좀 제대로 하자는 건데 오늘따라 왜 이러니? 진짜 우리 제대로 다시 해보자.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며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더라고요. 꼭 제 마음을 들킨 것 같기도 같아서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아이들의 그 말 때문에 얼결에 제 진심을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그날 수업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냥 허둥지둥 수업을 끝내고 혼자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비누를 엄청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 필요 없는데 굳이 엄청난 재료를 쏟아부어 비누를 만들면서 스스로가 좀 어이없기도 했어요. 이 많은 비누를 만들어서 내가 뭐 하냐. 진짜 쓸데없다. 아유, 너 진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야, 사장님이 뭐 애인이냐? 그 사람도 만날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거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여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 친구가 진짜 갑자기 엄청 급한 일 있다고 당장 봐야 된다고 그래서 간 걸 수도 있잖아. 그런데 뭐 이렇게 심란해 진정에 심란할 거 없어. 심란해 하지 말자. 심란하면 안 돼. 심란해 하지 말자고. 혼자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비누를 끝없이 적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란하면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요. 어씨 깜짝이야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왜, 언제 어떻게 왜 왔어요? 아니 어떻게 왔어요? 왜라는 말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외긴 문이 열려 있었고 혼잣말 치고는 너무 크게 했고 그래서 다 들었고 그런데 그게 내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해명하려고 이렇게 왔죠 그게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말보다는 단말마 외마디 변명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장님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왜요? 심란했어요. 혹시 내가 여자 만나러 갔을까? 아니요. 제가 왜요? 왜 그런 생각하세요? 그래요. 아까 애들이 문자 와서는 오늘 선생님 엄청 심란한 것 같다고, 대체 왜 안 오신 거냐고 물어보던데, 그러면서 자기네들 답답하니까, 그냥 빨리 고백할 거면 하라고, 자기네들이 모른 척 하는 것도 이제 힘들다고 그러던데, 정말 아이들이 솔직한 건지 아니면 거침이 없는 건지 저를 너무 창피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치며 변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망할 것들 그런 거 아니에요. 걔네들 진짜 이상하네. 뭐하러 그런 소리를 했대. 저 진짜 그런 거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애들 말 그냥 무시하면 될걸. 지금 똑같은 말 되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알아요. 제가요, 지금 아이 몹시 당황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요. 지금 혼잣말로 꾸덜거린 거, 아니 내 얘기죠. 더 이상 안 물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요. 더 이상 변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피식 웃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야, 나 여자 안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만날 남자 있어서 그 남자 만나고 왔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웃으니까 사장님이 피식 웃으면서 저를 툭 치는 겁니다. 왜요? 아유, 안심됐어요. 네, 아니요. 뭐 안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안심하고 안 하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만날 사람 만나고 오셨다는 건데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건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늘 내내 그거 꼬투리 잡아서 저도 놀리고 하여간 그랬어요. 뭐가 되게 안심된 얼굴인데 알구지 아니라고 이렇게 길게 변명을 한다고요. 그거 참 아이 화영 씨 솔직하지 못하네. 솔직하지 못해. 나는 화영 씨가 내가 여자 안 만나고 남자 만나고 왔다 그러면 뭐 엄청 좋아할 줄 알고 그거 기대하고 와서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실망인데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장님 얼굴이 약간 발그레하며 저를 보는 눈빛이 웃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장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장난스럽게 제 볼을 훅 꼬집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눈치챘네. 내가 이 나이에 쓸데없이 비누 수업을 왜 듣겠어요? 필요하면 그냥 화영 씨 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되지. 내가 뭐 얼마나 비누를 만들었어? 보겠다고 비누 만드는 걸 배우겠냐고. 그것도 3개월 넘게, 수업 시간 빠지지 않고 애들 사이에서, 에휴, 아주 본인만 몰라. 애들도 다 아는 걸 화영 씨 연애 많이 안 해봤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빨개졌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무슨 고해성사하듯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 남편도 너무 개차반이고 제가 남자 보는 눈은 없고 연애할 때마다 다 망해서 그래요. 저 남자 보는 눈 진짜 없어요. 제가 좋아하면 절 싫어하고 혼자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상대가 받아주면 그 상대는 개차반인 경우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자꾸만 그냥 좋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웃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자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확 끌어당겨서 꼭 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떡하면 되긴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지. 심장이 두방망이지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나이 들어서 하는 연애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그리고 굳이 연애를 길게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둘 다 혼자 살고 있었고, 언젠가는 재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러니 남자친구는 저한테 길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빨리 나를 잡자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첫 번째 결혼에서도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추진력 있는 남자가 저한테 말도 없이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너무 놀라셨지만 건물주인데다가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다고 하고 게다가 저한테 정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저의 결혼은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빨리 뭔가가 진행돼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빨리 진행해도 되나? 나 잘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서로 좋으면 된 거 아냐? 화영이 너 나 좋아하잖아. 많이 좋아하지. 그러면 된 거지. 뭐 나도 너도 좋아하고 너도 나 좋아하고 각자 하는 일 있고 그렇지. 그러면 된 거지. 뭐 우리 뒤늦게 만난 만큼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이 만나고 왔다고 하지만 상견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결혼식은 좀 간소화해도 당신 부모님도 만나야 하잖아. 아직 그 얘기들을 못했구나.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셔. 형제자매도 따로 없고. 그러고 보니까 나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네. 그건 나도 그렇지. 나도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 전 남편 개 차반이란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개 차반인지 어쩌다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혼한 건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 이혼은 왜 한 거야? 뭐 다 지난 일이니까 굳이 되새기고 싶지 않으면 되새기지 않아도 되고 아니야.
내가 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고 한탄했는지 그 정도는 말해줘야지. 그러면서 저는 전 남편에 대한 걸 상세히 말해줬습니다. 온갖 사기죄에 다 걸려 있었던 데다가 저한테도 결국엔 일부러 접근해서 결혼하고 제 재산을 다 가져간 것까지 얘기를 듣는 동안 남자친구는 정말 한숨을 100만 번쯤은 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어떻게 그런 놈인 줄 몰랐을 있냐까지 혀의 끌끌거림과 한숨까지 아주 손바닥만 안 맞았지 호되게 혼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걱정하셨구나. 나도 이상한 놈일까? 왜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처음 찾아갔을 때 아주 경계심이 엄청나시더라고. 약간 뭐랄까, 너는 또 뭘 바라고 왔냐, 그런 눈빛. 아이, 그래서,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하시냐 했거든. 근데 지금 네 얘기 듣고 나니 똥물 안 뿌리신 게 다행이네. 아주 똥물 뿌려 내쫓아도 할 말이 없을 뻔했어. 그렇지 부모님이 정말 질릴 대로 질리셔서 그래 미안해. 그래도 어떻게 잘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감사하지. 뭐 고마워. 그래도 그렇게 먼저 가서 만나주고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었던 걸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때까지 한 번도 결혼을 안 했어? 남자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한 적은 없는데 아이는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라니 내가 고등학교 때 좀 놀았었거든. 막 대놓고 불량 학생처럼 놀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도 그냥 사랑이 미쳤던 거지. 동네에 누나가 하나 있었어. 그 엄마가 다방레지 한다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랬는데 아니 내 눈에는 그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청초하고 가녀린 그런 여자처럼 보였던 거야. 혹시 말레라라는 영화 알아? 말레나 본 것 같기는 한데 그 남편이 군인으로 징병 가고 남은 여자가 각종 오해에 받으면서 살아남는 그런 얘기 아니었나 맞아. 내가 나중에 그 말레나 보고 거기 꼬맹이 남자애 하나만 유일하게 말레나가 순결하고 남편에게 충성스러운 여자라고 믿잖아. 온 동네 사람들이 몸 파는 여자다, 술집 여자다 하고 무시할 때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내가 저 꼬마 남자아이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했지. 정말 그랬거든. 그 누나는 그냥 엄마 때문에 오해받는 천사 같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 아이, 그래서 어떡하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매달리고 결국 사고를 쳤지. 사고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생겼다는 거야. 맞아. 아이 그 누나가 나보다 한 5살 더 많았나. 나는 그때 막 고3 올라간 상태였고 아이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살림 차려야겠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이 키울 테니까. 평생 양육비 한꺼번에 달라고. 그때 그 누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 아주 돈에 눈이 멀어서 번들번들 아이 딱 안고 우리 부모님한테 꼭 인질 잡아 협박하는 것처럼 돈 주지 않으면 끝까지 내 인생 말아먹게 할 것처럼 구니까 부모님이 다 기겁을 하셨지. 돈만 주면 사라져서 영영 나타나지 않겠다고 새끼손가락 깨물어서 각서까지 쓰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때 집 팔고 물려받으셨던 땅 팔고 아이 정말 전 재산 털어서 돈을 해줬는데 그 돈 받고 그냥 사라졌어. 아이 있는 데려다가 키우려고 아이 두고 가라고 했는데 야반도 돼버렸더라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수소문에서 찾았을 때는 아이 없이 혼자 살고 있더라. 그 많던 돈도 다 날리고 아이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데 어디다가 갖다 버렸다고 하더라고. 어머, 그럼 그 애는 못 찾아. 아니, 무슨 엄마가 그래? 세상에 진짜 나나 당신이나 아주 첫 상대가 오지게 얌멸치 않네. 애 볼모 삼아 돈 뜯어간 여자나 전 재산 들고 쉰 사기꾼이나.
아이고, 바보들끼리 만나서 살게 생겼네. 바보끼리 살게 생겼어. 여하튼 대충 이래. 아이는 뭐 내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우선 일단은 여기까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얘기가 들어가면 아유, 머리 아파. 그렇지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그냥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봐야 상처될 게 뻔하니까 굳이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달 정도 더 지난 후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딱히 양쪽 집에서 나올 사람은 없고 저희 부모님 만나서 인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상견례 전날 서프라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무슨 서프라이즈냐 라고 했더니 내일 상견례장에서 알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혹시 무슨 이벤트를 준비했나 했습니다. 평소 그런 거 없이 좀 무뚝뚝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제가 프러포즈도 없고 이벤트도 없다고 몇 번 투덜거린 적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걸려 이벤트를 해 주려나 보다 했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상견례장에 갔는데 부모님이 차가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겠다면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제 개차방 같은 전 남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제 전 남편도 깜짝 놀란 얼굴로 저와 제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네가 왜 우리 아빠 옆에 있는 건데 순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정신이 홀딱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아빠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서 제 전남편과 남자친구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봤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황당한 얼굴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전남편이라니 세준이가 내 전남편이라고. 세준이 뭔 소리야? 저 인간 이름이 봉팔인데 그리고 아빠라니 저 인간이 당신 아들이라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렇게 만나나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오늘 상견례는 없던 일로 하자며 먼저 가보겠다. 그러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엄마 아빠가 상견례장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 사람을 질질 끌고 나가서 오늘 상견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냐며 당황하신 엄마 아빠에게 횡설수설 대충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할 사람이 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몇십 년 만에 찾았대. 그런데 그게 내 전 남편이야. 내가 지금 들은 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주 예전에 사고 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내 전 남편이라고. 봉팔이, 사기꾼 봉팔이 엄마 아빠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몇 번씩 저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말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충격받은 건 저였죠. 발작하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불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느새 나온 남자친구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부축했지만 그 손 뿌려치고 거의 기다시피 밖으로 나왔죠. 허둥지둥 저를 쫓아 나온 엄마랑 아빠가 간신히 정신 차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남자친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공방 문도 열지 않은 채 그냥 집에 콕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엄마가 제가 혹시 이상한 짓을 할까봐 너무 걱정을 하셔서 알람을 해놓고 매일 아침 저녁 9시에 한 번씩 살아있다. 괜찮다. 밥 먹었다. 정도 문자만 보내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게, 정말 멍하게 천장만 바라봤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일쯤 지났을까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제가 받지 않으니까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전화 문자가 합쳐서 1000통도 넘게 왔는데 제가 다 안 받고 무시했거든요. 제가 열어주지 않으니 문 밖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 좀 열어봐. 어쨌거나 자초지종은 들어야지. 나 당신 남편 될 사람이잖아. 이렇게 평생 안 볼 거야. 동네 사람들 다 듣게 나 계속 밖에서 말해야 돼. 아이, 문 좀 열어. 그런데 참 이상하죠. 딱 멈췄던 뇌가 그 사람의 남편 될 사람이라는 말에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랄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남자랑도 끝이다. 이제는 완전히 혼자다. 라는 각오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헤어짐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이라고 확정해서 말을 다 해주니까 안심이 되면서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일단 자초지종은 듣는 게 맞겠다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남자친구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빛만 봐도 지난 며칠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빤히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주 물 한 모금도 안 먹은 얼굴이구만. 몸도 약하면서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 남 얘기하고 있네. 전쟁통에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볼이 쑥 들어가선 누가 누구 걱정을 해. 그러자 그 사람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지난 3일간 있었던 얘기, 그리고 그 전에 아들을 만났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 수업 하루 빠지고 누구 급하게 만나러 간다는 날이 있었지? 기억나? 그날 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잖아. 그래? 그날 아들한테 연락이 왔다는 소식 들었어. 그래서 급하게 갔던 거야. 당연히 나도 유전자 검사면 뭐든 다 실행을 했지. 근데 정말 내 아들이 맞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살았다며 이제라도 아빠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좀 짠했어. 그런데 아들 친구라 그러면서 누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아들이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라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냐 그랬더니 일을 도와주면 자기한테도 한몫 떼어준다고 했었는데 입 싹 닫았다는 거야. 그래서 분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 정말로 내 재산 노리고 일부러 다가온 거였더라고.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당신이라는 건 정말 몰랐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가 이때까지 저 여자한테 했던 짓 안다. 그리고 온갖 사기로 여기저기에 수배 걸려있던 것도 안다. 지금 도망자 신세일 텐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서 재산 얘기 안 한다고 각서를 쓰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죗값 받거나 둘 중에 하나 하도록 하자 했지 아이. 그랬더니 감옥 가기 싫었던 모양인지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고 각서를 쓰더라고. 그래서 아예 변호사 사무실 다 데리고 가서 유산 포기 각서 다 쓰고 공증받고 법적으로 다 문제까지 해결했어. 아니, 재산 그렇지? 재산도 재산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경찰에서 찾고 있는 사람인데 신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했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다 끝낸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길에 경찰들이 잡아갔어. 아마 당분간 우리 앞에 나타날 일 없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걔랑 그냥 생물학적 부자지간일 뿐이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내 평생 처음으로 찾은 행복인데 그 행복을 놓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당신도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만 보고 용기를 내줘.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욕을 할 수도 있어. 시아버지랑 결혼한 미친 여자라고. 그런데 당신이 알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사람도 없겠지만 혹여 그런 말 하는 사람 있더라도 무시하고 나만 봐줘.
이 세상에 당신이랑 내가 서로 좋아하는데 우리 둘이 좋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 그 말에 저도 좀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용기를 내서 결혼을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방도 다 정리하고 건물도 팔고 아예 전 남편이 저희를 찾지 못할 만한 곳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도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그게 나을 것 같다며 혹시 전 남편이 나중에 당신들을 찾아올 수도 있으니 부모님도 이사를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굴레에서 아주 벗어나 새로운 사람과 그냥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제 인생에 얽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